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어둡고 날씨도 찹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다시 화약고 리스크가 번졌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이 불거진 겁니다. 중동 상황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과연 이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을지 궁금한데 유동규 책임이다 라고 책임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멍.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소식인데요. 어떤 구멍일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판 9.11이다. 아이엄돈,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 다 뚫렸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하마스 조직이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최첨단 방공망인 아이엄돔이 예상보다 힘을 못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것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토가 침략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몇십 년 만의 일이다라고도 외신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정말로 뜨거운 영상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성장. 한겨레신문 이면 기사 함께 보시죠. 신예들의 폭풍 성장. 내년 파리도 설렌다. 16일간의 열전 아시안게임 폐막을 했습니다. 수영에서 이 금빛 황금 세대를 봤죠. 미래 종목인 e스포츠와 브레이킹에서도 각각 메달을 따며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와 야구에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22.64. 한국일보가 오늘 쓰고 있습니다. 22.64. 예상보다도 높은 수치. 그렇습니다. 뭘까요? 바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이 22.64. 여야 모두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실제로 열어봐야 알겠죠. 잠시 후에 소식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깻잎. 조선일보 13면입니다. 기사 제목 재밌습니다. 삼겹살로 깻잎 싸먹을 판이다. 그만큼 깻잎값이 올랐다는 거죠. 깻잎 100g, 삼겹살 100g보다 비싸졌다고 해요. 와, 그러면 깻잎을 삼겹살에 싸먹어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쌈에 넣어야 할 대파, 파절임에 들어간 대파, 고추도 예년보다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은 밥심, 그중에서도 쌈밥인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한글날 아침입니다. 우리 한글의 고마움을 되새기며 오늘은 되도록 외국어나 외래어보다는 이 순 우리말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우리 패널들에게도 즉석에서 드리면서 비 내리는 한글날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재선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금요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떤 논리를 앞세웠을까요? 그리고 주범 지목을 받은 유동규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은 정진상 끌어안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정진상 전 실장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의혹이 지난 대선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 제보자, 폭로자는 끊임없이 이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용 의혹 한가운데는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법카 유용 혐의를 이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 2021년 초부터 14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경기도 법카를 사적 사용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드 바꿔치기 정황도 권익위에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법카 유용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권익위가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검찰로 이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권익위에서 두 가지죠. 유용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카드 바꿔치기 한 정황도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로 이첩한다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잖아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수증도 있고 심지어 사진까지 있어가지고 샴푸의 브랜드까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냐면 100만 원짜리 예산 집행도 내가 다 안다, 다 챙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먹고 본인이 직접 머리를 감고 하는 모든 뭐 샌드위치, 샴푸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원회 법이 있는데 권익위원회 법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 법이에요. 그 법을 찾아보면은 5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55조에는 누구든지 그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신고할 수 있다예요.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는데 56조에는 공직자 신고 의무를 둬가지고 공직자는 이런 부패 행위가 있으면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의무예요, 신고하는 게. 그런데 그 제보자 A씨가 7급이지만 어쨌든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9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위원회가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참 뭐라 그럴까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21년 1월 1일에 경기도에 운영 세칙이 만들어져요. 운영 세칙. 어떤 운영 세칙이냐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세칙이에요. 그럼 2021년 1월 1일에 경기도 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운영 세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그 제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위법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냐, 갑질 행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사익을 추구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운영 세칙이 제정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장 꼭대기엔 가장 높은 사람이 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5급한테 시켜가지고 5급은 또 7급한테 시켜가지고 법인카드를 통해가지고 밥 먹고 뭐 온갖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갑질행위의 그 사익 추구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때 기사도 났어요. 찾아보면은 지금도 기사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깨끗합니다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냈으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참 별별 그러한 일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적인 걸 떠나서 참 도덕적으로도 이재명 대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최근에 이 이재명 표 밥상이다, 이재명 표 샌드위치 식단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 권익위가 검찰로 이첩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무혐의를
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반박도 이건데요. 그런데 무혐의라고는 하지만 박정호 의원님, 네. 경찰의 그때 결론을 보면 아내 김혜경 씨는 검찰에 송치했어요. 경찰이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김혜경 씨는 검찰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경찰의 판단도 아내인 김혜경 씨는 법카 유용 정황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권익위마저 이번엔 남편인 이재명 대표도 이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셈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전에 정법점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 이전에 네.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스러운 문제라. 좀스럽다. 이 뭐 법과 가지고 뭘 샌드위치 사다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집에 뭐 샴푸 쓰는 거 저기 일요일 날 가서 사왔다가 월요일 날 일하는 날 그걸 또 바꿔치기, 예. 카드 바꿔치기 하고. 근데 그 샴푸를 굉장히 그 고가의 일제 그 샴푸를 고집했던 것도 참 그 희한한 일이긴 해요. 아, 특이한 취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왜냐면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그냥 그 아내가 쓰는 샴푸 네네. 뭐 그냥 어떤 샴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 쓰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박 뭐 의원님은요? 저는 여기 정수리가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네. 무슨 저기 탈모에 좋다는 샴푸 조금 쓰고 있어요. 좀 쓰고. 네, 그래서 쓰고 있어서 그 샴푸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일제 꼭 그 샴푸 어느 병원에 있는 그거 꼭 찾아갖고 쓰고 뭐 경기도인데 뭐 이러는 청담동인가 어디 청담동까지 강남까지 가서. 압구정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보다 얼마나 이 좀스러운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면들이 좀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무슨 뭡니까? 그 우리 저기 일본 갖고 막 뭐라고 했었잖아요. 뭐 죽창가 부르고 뭐 이러는 판에 일본 제품 갖다 사다 쓰고 그다음에 뭐 매일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될 정도로 샌드위치 갖다 팔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권익위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사적으로 썼을 거라고 알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첩하는데 여러 가지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전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내가 사적인 용도로 샌드위치도 사다 먹고 샴푸도 갖다 쓰고 집에 있는 집기도 갖다 쓰고 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얼마나 경기도 돈을 썼는지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민주당이 매번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무슨 뭐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을 300회 이상 뭐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알아보니까 그 안에 이 법인카드를 식당 곳곳이 다니면서 예. 아니 뭐 샴푸 사느라고 곳곳이 다니면서 한 150군데 가까이 다녀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압수수색하고 자료 유출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300회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또 민주당은 뻥튀기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거요? 이것 때문에 법카 100배 즐기기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래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법카 100배 즐기기. 네, 법카는 이렇게 쓰면 100배 이상 즐겁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했던 거. 그러니까 일요일 날 했던 거 가서 월요일 날 가서 평일 날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샌드위치 밥 먹고 뭐 이러는 것도 이렇게 고쳐 쓰고 그다음에 경기도청하고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또 쪼개기 막 하고 점심에 먹었던 거 중간에 계산하고 나서 저녁에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의 법과 100배 즐기기법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법적인 형량 이전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좀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저는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겨가지고 수사해서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알게 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도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법카 유형 혐의를 보고 검찰로 송치를 했고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검찰에 이첩하겠다라는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 거군요. 야, 이 수사의 끝, 이 스토리의 진실은 무엇일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재판 참여하기 위해서죠. 재판 받았는데 재판정에서 어떤 얘기 주고받았는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들이 대장동 일당이겠죠. 유동규를 통해 부정거래했지만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유동규를 통해 부정거래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이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설계했고 자랑거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장동 사업의 부정부패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간.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저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검찰 수사 계속하지 않겠느냐라며 유동규의 책임이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대장동 사업. 이거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러다가 재판정에, 종국에는 재판정에 와서는 재판을 받으면서 저들이 부정을 저질렀지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유동규 탓이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뭐 성남시나 경기도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권한 위임이 상당수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한테 많이 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이 이재명, 정진상과 같은 정도 위상이 되느냐, 스스로가 자기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 측근이 아닌 사람 정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했겠냐, 이 부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정진상, 김용이 말하자면 견뎌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믿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은 조금 숨쉴 여유를 가지는. 혹시 이게요, 표면적으로는요, 김영주 의원님. 대장동 일단 유동규 통해서 다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잡고 있는 수사를 보면 정진상 실장도 유동규 통해서 뭐 연루돼 있고 돈 받았다 말다 하고 있잖아요. 자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논리가 나는 전혀 몰랐는데 혹여 뭐 정진상이 돈 받았으면 그럼 정진상의 문제다. 라고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테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전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부동산 개발이나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진상 씨에 대한 많은 위임이 있었던 것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얘기를 유동규가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유동규한테 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모순적인 게 유동규 정도 가지고 측근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동규는 그렇게 측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급이 안 맞다. 예.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유동규 말만 믿고 저 사람한테 모든 걸 바쳐서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건을 풀었겠는가. 대장동 일당들이 급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측근도 아닌 유동규에게 뇌물 주면서까지 했겠냐. 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좀 짧다라는 생각도 역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도시건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위원회가 있고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종상향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공익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도 결과적으로는 시장 사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지사 사인이 나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렇게 유동규를 통해서 부정거래했다라는 말 가지고 재판부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혀 어떤 다툼의 여지조차도 없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의 개인적인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김영주 의원님, 네. 나는 전혀 몰랐는데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통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측근 중에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저 말은 겉으로는 정진상 이름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전혀 몰랐는데 저 정진상도 대장동한테 뇌물을 받은 거다. 혹시 그래서 포옹을 해줬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실장은 여전히 이제 입이 무거운 거죠. 입이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 포옹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뭐 오늘 한글날인데 이 단어가 될지만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 한글날이지만 예. 아주 취약점인 거예요. 취약점을 하시죠. 왜냐하면 유동규하고 전진상 간의 어떤 로비, 부정 이렇게 엮여 갔을 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나는 자유롭다. 네. 저 두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정진상 씨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결국 그 입을 여는 것은
검찰의 실력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유동규가 몸통이다 라는 얘기를 되풀이한 셈이군요. 대장동 의혹은 유동규가 몸통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가 그 정진상 씨를 포옹했다고 합니다. 이 포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청이 있다. 보석 조건으로 정진상과 접촉 못한다. 접촉 금지 명령, 일종의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법정 안에서라도 안아보고 싶다 라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정진상 실장을 등 두들기고 포옹한 뒤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을 풀어주면서 재판부가 단 조건은 이재명 측과 접촉 금지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접촉 금지. 이유는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 점을 거론하면서 법정 안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며 등을 두들기고 포옹을 했다. 왜 안아줬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거 어떻게 봤을까요?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랑 포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요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포옹을 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왜요? 왜요? 한동훈 장관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요? 왜 포옹을 했죠? 라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자, 사실 이를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 전재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옹의 의미. 뭐 고생하는 이걸, 측근에 대한 어떤 격려? 그러니까 뭐 인지상정 정도로 인지상정? 봐주는 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진상 전 실장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압수수색 수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보석 석방의 조건이 접촉 금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오랫동안 전화 통화라든지 뭐 대면으로 직접 보지를 못한 게 벌써 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첫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진상 실장이 상당히 좀 힘들겠죠. 수사와 재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지상정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정진상이 굳건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등을 토닥거려준 거 아니냐. 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이제 정치적 분석인 것 같고요. 네. 인지상정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다. 야, 이 진짜 측근은 측근인가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다 큰 성인 남성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이제 친하게 지내고 뭐 믿고 정치적인 어떤 동지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안아주는 일은 잘 없죠.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자녀를 안거나, 그렇죠? 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뭐 그런 건 있는데 그 정치적인 동지들끼리 이렇게 안고 부둥켜 안고 하는 장면은 굉장히 뭐 극적인 뭐 선거 승리나, 그렇죠? 근데 정말 측근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정대수장님. 남자들끼리 포옹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제가 뭐 김영주 의원님하고 포옹했었을 것도 같은데 그래요? 뭐 한다면 하는 거죠. 예. 뭐 별 문제 없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 치고. 네,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뭐 예.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림은 잘못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증인석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고, 네. 이렇게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을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하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포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받는 자리잖아요. 공판정이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은 공범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지금 풀려나 있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구속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냥 풀어주는 것보단 보석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석으로 풀어준 건데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진상이 구속됐었다는 의미이고 정진상이 구속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진상에 대해서 혐의에 소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뇌물 그런데 혐의. 그렇죠. 뇌물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까지 다 혐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장실질 심사했으면 이재명 대표도 제가 봤을 때 정진상이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그때 구속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장실질 심사를 피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게 백현동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장동 건은 정진상이 구속됐고 정진상 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둘이 포옹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제스처로 정진상과 나는 공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혐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비칠 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저로서는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박정호 의원님은요. 저건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그날은 완전히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하얀색과 까만색, 하얀 나라와 까만 나라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날은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하얀 나라는 뭐냐면 일종의 나폴레옹의 귀환이에요.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 이재명이 생환해서 예. 이거 딱 모든 걸 다 정리하고자 딱 나온 거예요. 재판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1시간 반 조금 있다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동안 뭐 포옹하고 재판장한테 얘기하고 물 마시고 뭘 했겠어요. 그냥 검찰이 일부 PT만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나온 건데 할 수 없이 갔지만 그냥 나왔는데 거기서 모양을 하나 딱 만든 거예요. 이 무슨 정치인 나폴레옹의 귀환 딱 해서 내 혐의를 입을 꾹 닫고 있는 측근에 대해서 딱 한번 안아주고 그거 뉴스 나가게 하고 그날 오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에 짜자잔 등장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밴 택시를 또 딱 빌려갖고 그걸 쫙 타고 국회에 나타나서 짜자잔 하고 그 단식 이후 몇 달 만에 짱 하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나라로 치면은 이런 모양, 그러니까 나폴레옹식의 귀환을 딱 위대한 이재명의 귀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정진상을 끌어안는 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 저는 오히려 재판장이 왜 그걸 허락했는지 모를 정도로. 예. 까만 나라. 까만 나라. 이 재판 연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마저도 연기하려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안 된다 나와라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나갔는데 할 말은 없고 빨리 피해야 되니까 대충 1시간 반 있다가 얼버무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상한테 안으면서 야, 너 여태 버텨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버텨라. 나도 계속 버틸 거다가 말 안 해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진상 포옹하고 툭툭 한번 두들기면서 끝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얀 나라, 까만 나라 이렇게 보고 과연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포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딱 구상해놓은 연출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박정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2년째 야당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 검찰도 부족해서 감사원까지 나서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다라는 추측으로 또 검찰로 이첩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섭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준수사기관인 행정기관까지 나서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범죄자가 야당 대표를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악마화시켜가지고 내년 총선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것 하셔야지. 이게 2년 동안 그렇다면 이번에도 특수부 검사들 60명의 수사 보조 인력까지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각됐지 않습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것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니 텔레비만 틀면은 맨날 경찰,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맨날 구속, 수사, 소환, 압수수색 뭐 이런 단어만 지금 2년 내내 TV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경제와 민생이라든지 실적과 성과를 통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야지 2년 내내 그냥 수사만 해가지고 도대체 국민들 삶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톤 다운 시키시고요. 일과 실적과 성과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이른바 이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으로 지목한 현역 비명 지역구 의원의 지역 출마를 노리는 원외 친명 인사들을 만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물갈이 신호탄이냐라는 관측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하는 친명 인사 만난 이재명 대표. 진석범 당대표 특보, 이원욱 대표적인 비명 의원인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김기표 변호사 병상에서 만났는데 경기 부천을 서른 대표적인 비명 의원인 서른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S 의원은 서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원욱 서른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원외 인사들을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강성 지지자들은 아시다시피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최고 등급 당도 5등급을 받은 김종민 의원을 저희가 당일날 저희 김진애 모닝콜을 통해서 입장을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른바 민주당 비명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최고 관심사가 뭐냐면 자객이에요. 자객. 저도 직접 이 비명계 민주당 현역 의원들 몇 명 취재해봤는데 실제로 지역에 자객들이 많이 와 있다. 근데 자객이 한 명만 온 지역도 있고 자객이 2명이나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객이라 하면 소리 소문 없이 누군지 모르게 와야 자객인데 이게 다 보여요,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당도 5 정도면 자객이 2, 3명 정도 붙어야 되고요. 당도 5면 당도 4는 한두 명. 그러고 보니 당도별로네요, 지금 자객 숫자가.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왕 뭐 자객이 붙을 바에야 왜 5를 주지 왜 4를 주냐. 예.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총선용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뛰기 위한 사진 찍기용으로 이미 됐고요. 자, 지금 현역은 비명이다. 내가 진짜다. 예, 친명이다. 저 사진 자체가 공천 개입이에요. 어찌 보면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공천한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진 하나가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사진 찍기 그거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그거로 여론조사에 돌리고 이재명 특보 그게 이제 경력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객을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앞으로 11월, 12월 가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분당을 넘나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고 동의해 준다라면 분란은 더 끝이 없이 일파만파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 비명계인 양기대 의원 지역에는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한다고 가 있고 또 군사에는 김의겸 비례 의원이 좀 현역에 나간다고 좀 가 있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양기대 의원만 하더라도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거의 같은 그룹에 있는 소위 정동영계 동지란 말이에요. 초기 동지.
정동영 계획.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을 지난 대선에 자기하고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계파별로 다시 분석해서 뭐 그렇게 뭐 본인이 실제적으로 인정해 준 자격이 있고 비인가 자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마 좀 있으면 인가 자격 분별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아, 자객 분별 사이트. 네. 진짜 정식 KS 마크를 확인한 달고 자격은 한 나다. 자객인지 아니면은 비공식 자객인지 자격도 가짜 많다 자격들이 보니까. 등장할 겁니다. 비명계 이원우 의원이 이 개딸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자객이 가 있는 이원우 의원. 수박 용어 사용하는 지지자들. 모택동 홍위병과 무엇이 다른가? 팬덤의 의지에 정치하려는 이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묻는다. 순도 100% 이재명의 민주당. 이게 목표냐?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사법부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김행 후보자를 두고도 자격 논란 여전히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방장관,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김행 장관에 대해서는 유보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의 공백, 김행 강행 딜레마.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후보자 이야기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빨리 사법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부결시킨 거 아니냐. 사법부에 발생한 이 대법원장 공백, 사법 공백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더 큰 악재다라고 맞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부적절한 인사가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입니다. 이렇듯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입법 폭주, 사법 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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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초유의 부결 사태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밝혔을까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야당 주도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는 범죄 혐의자의 방탄 같은 정치 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대법원장을 부결시켜서 발생된 이 공백,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비판이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헌법에 규정이 있어도요.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사례가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88년에 정기승 대법원장 부결이 됐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초선 의원들, 뭐 박정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때 초선 의원들이 가 부를 써야 되는데 가 하면서 정기승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결시키면 안 되느냐? 뭐 대통령 임명권 운운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공백이 되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은 대법원장은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이 만약에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법관 중에도 대법관 되지 못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선 이렇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했는가?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방탄의 시작은 검수완박이었다라고 하면 방탄의 끝은 대법원장 부결이 아닌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체포동의안 그 부결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그다음에 당대표 연설에서도 내세웠는데 다 시건했잖아요. 그다음 이제 단식을 갖다가 거치더니 기승전결하는 식으로 대법원장 부결까지 이제 이르렀다. 이거는 대법원장을 흔들므로 인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늦추겠다라는 식으로밖에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는가? 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중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질문드렸는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뭐 대법원 3심 재판이나 이런 게 지연될 수 있어요? 일단은 대법원장이 없게 되면요. 부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1월 달에 대법관 2명이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대법관 2명을 누가 임명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선임 대법관이 나가는 거예요. 선임 대법관이 나가면은 그 사람을 셀프로 추천을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되고. 아, 그렇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원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관의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봤지만 영장 재판을 누가 맡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이 중요한 재판을 중앙지법에서 누가 맡느냐, 고등법원에서 누가 맡느냐 이런 것들을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는 법조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을 해요. 지금까지 지속됐던 김명수 체제를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판사 인사를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김명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냐. 여당 일각의 이런 비판이 있던데 정법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하게 누구나 여당의 일부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임명이 되면 권한대행이 어떤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이제 대법원장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그 현상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현상이 누구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법원장이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뒤에서 제일 끝일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야당과의 정치를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들 카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통상 여야가 논란은 있지만 이 정도는 통과시켜주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이 장관 인사는 자진하차 시킬게. 뭐 이런 일종의 뭐 이런 정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때는 여야 사이에 협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은 낙마를 시킬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좀 동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정치적 그 협상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좀 뭐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순도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한 발짝씩 양보해가지고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조정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전 정부, 그전 정부에도 장관 후보자 카드 중에 그렇습니다. 야, 뭐 버리는 카드 아니야, 소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그 언론 차원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예. 그럼 언론들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버리는 카드,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카드. 그렇게 해서 양당이 정치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 협상의 실패라고 또 정치가 실종돼 있는 상태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대법원장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의한 상대평가, 다면평가 하잖아요. 점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판사 사회 내에서 법원 내부의 평가가 너무 박약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와 관련한 국민들 그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50%를 훌쩍 넘어갑니다. 임명해서는 안 돼,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여론을 그럼 야당이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소명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에 주어져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들어봤는데 각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두고 동상이몽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오늘 아침에 보도됐는데 흥미롭습니다. 각 당의 한동훈을 향한 동상이몽 어떤 꿈인지 함께 보시죠. 이제 선거철이 반년도 안 남았죠? 총선이.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에서 여권의 얼굴 역할을 기대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편한 데 말고 나와서 험지 가라. 그래서 이번 선거를 좀 강력히 이끈 어떤 잔다르크처럼 강력한 뭐 워리어, 전사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라는 어떤 기대. 대통령실에서는 나가긴 어딜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는데 내각에 남아서 국권이 지금처럼 국정에 좀 뒷받침을 해야 한다. 동훈이가 나가면 안 되잖아. 이런 목소리. 민주당에서는 야 탄핵. 나가긴 어딜 나가. 탄핵이다. 탄핵을 추진한다. 참 동상이몽입니다. 큰 선거를 기획하고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김영주 의원님. 각 당의 기대치가 다른데 자 만약에 한 장관을 만나서 조언한다면 어떤 당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조언을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조언 이전에 이제 한 장관이 선택지가 이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아직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보는 관점은 이재명 재판까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한동훈을 교체할 것 같으면 총리를 따라서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지금 네. 한동훈 장관이 하는 몫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 몫 이전에 거의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했던 인터뷰를 거의 대신하다시피 기조를 만들어가는 홍보 담당자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 한 장관 역할이 거의 뭐 총리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총리 정도 이미지만 가지고는 이 한동훈 장관까지 투한 시스템에서 빠지게 되면 굉장히 희청거린다. 내각의 어떤 강력한 축이 좀 빠지게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솔직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흔들리는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조차도 수도권에서 안 먹히는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상당한 차이로 만약에 어쨌든 지게 된다라면 수도권이 굉장히 내년 4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안 막아주면 뚝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한동훈이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부분이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못할 수 있는 방안. 그게 탄핵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실제로 탄핵을 시킨다기보다는 그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총선 기간 동안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절묘한 수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후폭풍도 매우 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한동훈이 탄핵되면 한동훈이 실제로 말하자면 마포 정청래하고 같이 붙는 데보다 더 많은 성전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지금 가늠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실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뛰어졌을 때 큰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의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에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셨는데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대통령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결론 내려야 결론할 수 있다. 우리도 청문회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퇴장해서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완료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갔다가 언제 돌아오냐, 돌아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고 초유의 일이에요.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 어떤 공직도 맡아서 안 될 사람 임명 철회해야 한다라고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건가요? 특히나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김행 장관 후보자가 퇴장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순간 왜 퇴장했을까? 보시죠. 따님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딸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고발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발하세요.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어딜 도망가요? 앉으세요. 이름을 따서 김행의 주랭랑 행방불명됐다. 김행방불명, 김행방불명.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출석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리고 소재조차 정말 김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김행방불명이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공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측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달라, 출석시켜달라 요구. 준비팀은 모른다 답변이 왔다. 행방불명이다. 국회를 빠져나가서 어디 딴 데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의문. 자,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울 수 있어서 같이 퇴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실에서 여당 의원들과 6일 0시 30분까지 머물며 중계화면 함께 봤다. 그 이후에는 어디 갔느냐. 행방불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데 박정하 의원님, 네. 청문회는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아직 안 끝난 거. 그렇죠. 청문 보고서 결과 여부가 채택인지 불발인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는 끝나지 않은 거고 그 이유는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계열로 보면은 11시 반경에 지금 보신 것처럼 권인숙 여가부 장관 청문위원장이 그럼 후보 사퇴하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네.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하려고 할 때 갑시다 하면서 같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나가요. 예. 그리고 나서 12시 반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데 저는 양측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청문회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2시 반경에 회의를 종료하면서 내일 다시 합시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또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종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권인숙 위원장이 우선 전제로 청문회가 이렇게 파행이 된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혀 정리를 안 하고 뭐 사과나 유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청문회 진행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놔두는 것도 저는 위원장의 잘못된 역할이라 보고요. 두 번째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얘기했는데 통상은 이 위원장이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진행하잖아요.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죠. 그걸 가지고 후보자 보고 그럼 사퇴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후보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당 의원으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했던 여가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여가위원장도 진행이 조금 이례적이었고 그렇다고 여당 의원이 퇴장할 때 후보자까지 같이 퇴장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정리를 할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두 개 다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권인숙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한 입장과 이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 아직 소명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여당 의원들하고 같이 퇴장했던 후보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청문회가 국회 내에서 어찌 됐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돼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의견을 판단을 구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청문회 하다가 갑시다 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우르르 나간 적은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후보자까지 같이 간 적은 전 못 봤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후보자는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위원장이 뭐 이제 잠시 쉬었다 정회를 선언하든가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퇴장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후보자까지 데리고 같이 퇴장하는 거는 우리 앵커 말씀대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집권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만큼은 지명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저도 사람이 뭐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흠결이라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양해 가능한 수준의 흠결이어야 되는데 이분은요. 이 뭐 저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국회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여론의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가부 장관 임명 여부는 보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뜨거운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로켓포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모습입니다. 수천 발의 로켓포 발사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요, 이스라엘 국경의 철조망을 뚫고 침입하는 모습입니다.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하마스 무장대원이 국경 상공을 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해상 침투도 감행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일대 도시를 향해서 미사일 7,000발을 퍼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분명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침공 탓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무고한 이스라엘의 민간인까지 인질로 납치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자,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군을 사살하고 이스라엘 여성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여성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납치하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흰천으로 싸서 이스라엘의 민간인들까지 납치해서 가자 지구로 납치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한동안 조용했던
이스라엘 근방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는데 자, 이스라엘도 지금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개시됐어요. 이 전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팔레스타인 쪽에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적, 대외적 요소들을 갈등으로 모은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인지를 잡는다든지 민간인들에 대한 린치나 가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 무장 집단이라든지 헤즈볼라 집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소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어떤 방패막이 뚫혔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 삼축 체제 자체가 과연 어떤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연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가 뭐 700명에서 1000명까지 부상자가 4~5천 명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국제사회가 이걸 다시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레바논이나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하마스대로 상당히 많은 어떤 복합적인 비판과 쟁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레바논에 있었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 침공에 가세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또 한 번 개시된 겁니다. 사실은 레바논 내전 이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감행했던 그 레바논 침공 전쟁 이후에 최대 지금 유혈 사태로 평가될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중심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타워 일부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가자지구를 생중계하던 알자지라 기자의 생중계 화면에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The Hamas forces are believed to have brought multiple Israeli captives back into Gaza.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What can you report at this stage? All right. Yumna, please take cover. If you are in a position to do so safely, you can explain to us what we're happening. If you are not in a position to do so safely, then please get to safety. No, it's okay. This is a missile attack on Palestine Tower.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사실은 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 무고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벌써 지금 이 충돌로 수백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 순수한 이슬람 교도들, 순수한 이 유대교들은 이번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했는데 이 전쟁의 역사가 벌써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평화롭던 레바논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 무장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바논 내전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작전, 무력을 내세운 보복작전 우리 다 배우잖아요. 오퍼레이션 오브 피스, 갈릴리 피스. 갈릴리 평화작전으로 명명됐던 레바논 침공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양쪽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중동의 화학고가 끝내 터졌어요. 터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할 거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오래 갈 텐데 지금 세계의 질서가 새로 재편되는 시기에 중동에서 또 저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우리 지금 아이언돔도 그렇고 이스라엘 세계 최고라고 하는 모사드도 정보를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챙겨서 강력한 방어 체계, 그다음에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냥 봉합에 의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돼 있는데 그동안 최근 70년대 이후에 또 이렇게 봉합 상태에서 좀 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봉합된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어느 한쪽이
언젠가는 무력 침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양민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우리도 좀 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질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지금 중동에서도 저런 일이 생겼는데 이 재편이 되고 변해가는 과정에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 속에서 누구와 같이 이 평화를 유지하고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무장 이슬람 세력 하마스가 이번에 보여준 공격 패턴, 기습 공격 패턴이 북한이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할 공격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지만 전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언돔마저 없었다면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분쟁 속에서 배웁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 핫쌈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화살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많은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를 공개하라. 뭐 수상한 일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의 공세, 그 결과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미국 출장비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를 공개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수행 인원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의혹이 오히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공개한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과 박 전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공개했던 자체 비용의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야 이걸 왜 축소 보고했느냐라는 의혹까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캠프 인사가 박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미국을 갔는데 이게 누락돼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비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죠. 이재명 캠프 특보의 김준형 교수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미국을 동행했는데 일비, 식비 명목, 체재비 106만 원이 법무부로부터 지원됐는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자체 보고서에 이 금액이 통째로 누락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형 교수, 다른 일정으로 미국 방문했다. 전임 국립외교원장으로서의 자문료와 식비, 교통비도 포함된 것이다. 라는 입장. 하지만 그 비용 법무부에서 나갔어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방문 비용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감찰 행정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출장비 관련해가지고 축소신고 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입장 같은 게 좀 천천히 합시다. 김준영 교수 같이 가신 거는 왜 가신 거예요? 천천히 합시다. 따로 입장 밝힐 예정이에요? 아니 물론이죠. 내실 있게 잘 갔다 왔어요.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문 따로 내실 예정이에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출장을 신고를 누락했다,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도 취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조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김의겸 의원이 호기롭게 한동훈 장관에게 출장비 공개하라라고 수상하니까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폈지만 이 논란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일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 인사인데 요 경비가 누락됐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찾아봤더니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거든요. 장관은 1등석 타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1등석 탔다고 해서 그 비용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축소 신고한 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준형 교수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일행에 묻어서 갈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갖다가 했는가. 돈이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또는 뭐 천몇백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국정이 운영이 된 건가. 아무리 작은, 뭐 작지도 않은 돈이죠. 뭐 비행기값 1등석 탔는지 비즈니스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금을 저런 식으로 줄줄줄 세게 했는가. 참 저는 그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것은 김의겸 의원이 역시 한동훈 장관 잡으려고 저 이야기를 터뜨렸다가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1등석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석을 탐으로써 세금을 아낀다라고 한 이미지만 더 덧붙여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유타는 박범계 전 장관이 또 이렇게 맡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이야기 나와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박정호 의원님.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엄한 일인 거고 우선 이 주제 관련해 갖고는 앞서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쫌스러운 일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국민 세금 갖고 뭐 출장 가면서 이것저것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잘못했지 하고 상대방한테 맨날 욕하다가 지금 당한 일인데 추미애 장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애못하게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이상하게 댓글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갖고 저거 이상하다고 해서 손가락질해서 수사를 했더니 결국 이게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대선에 드루킹이라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내부 폭탄이 한번 터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잡겠다고 너 출장비 내용 공개하라고 막 했더니 해봤는데 오히려 전직 박범계 의원이 더 엄청난 문제의 일들을 했고 거기에는 참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쫌스럽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 저는 뭐 서로 자기가 우리는 깨끗하고 니네는 잘못했다고 맨날 욕했던 민주당이 과연 그 욕의 화살의 종착지가 내부 자기 사람들한테 맨날 쏴대는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과연 얼마나 냄새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들 실제 비춰지는 얼굴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무부에서 공개한 비용과 박 전 장관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비용이 달라서 법률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은 천천히 합시다. 조만간 입장 낼 것으로도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 좀 지켜봐야죠. 왜 차이가 나는지. 일단은 한동훈 장관조차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106만 원인데 이게 이제 그 자문료하고 교통비, 식비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김준영 전 외교원장을 적실하지 않더라도 이분이 참석한 행사에 아마 비용이 그 삽입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박범계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이든 그 규모를 떠나서 제대로 쓰였는지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 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전 것까지 다 공개한다. 이런 차원은 제가 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집권 여당이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좀 기준과 잣대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준과 잣대가 틀려요. 예를 들면 검찰 특수활동비 여러 수십억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해명도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상황 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도 없이 쓰인 특수활동비는 그냥 넘어가면서 이 106만 원은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발 좀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과 잣대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이거 기준과 잣대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오늘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지금 18번째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8번째 장관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장관 후보자로 다 국회에 와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인사검증 책임이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면서 이런 문제는 전혀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이. 저는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을 물을 건 묻고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106만 원 가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 수십억 원의 영수증도 없이 쓰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국민 세금 아닙니까? 저는 같은 기준과 잣대를 촉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김의겸 의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김영주 의원님, 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이제 취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얼마 전에 또 허위 사실을 해서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라고도 인정한 바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제기했던 그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사실 여부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떤 그 정황상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김학겸 의원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뭐 자기는 취재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어떤 재판부까지 갔을 때 경찰 손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도 그것이 유지 가능한 일인가 의심스럽고요. 또 박범계 의원의 출장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박범계 의원이 하고자 했던 일정 대학에 특강을 한다든지 다른 법무부 장관 이외의 외교 일정 때문에 김준영 교수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공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만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리하면 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커피컵 같은데요? 아, 나라를 지켜주세요. 한 카페에서 군인에게 커피를 주던 아르바이트 여성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써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화제가 되니까 감동받은 분들도 많고 국가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이 아니 이 아르바이트 여성이 누군지 좀 찾고 싶다라고 나섰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카페 알바생을 찾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찾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육군병장 A씨 감사하다는 한 문장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게 사실은 저도 육군병장 현역 만기제대 출신이지만 저런 작은 한마디에 감동받거든요. 현역들은. 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저 알바생을 찾는다. 제일 큰 표창 주고 싶다라고 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써준 카페 알바생을 국가보훈부가 찾아 나섰습니다. 또 김진애 돌직구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찾고 있는 이 여성을 찾았구나. 보훈부보다 저희가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돌직구쇼에 오늘 김진 앵커의 모닝콜 그 주인공은 보훈부가 찾는 그 여성 저희가 한 발 먼저 찾았습니다. 김진애 모닝콜입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좀 기억하시나요? 제가 원래 모든 군인분들한테 그 문구를 써드려서 손님이 그때 음료를 주문하실 때 군인분이셔서 메모를 적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작은 행동을 한다면 군인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으실까?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 사촌 동생이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기도 하고 군인분들은 좀 고맙고 감사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하신데요. 보훈부 장관이 직접 이 메모를 쓴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소식은 들으셨나요? 저도 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힘들게 근무하고 계실 다른 군인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조명을 받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작은 행동이 그냥 누군가한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조금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고 해서 낭만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부 장관한테 연락은 왔나요? 제가 그 문구를 썼다는 거를 저한테 연락 주신 작가님만 아셔가지고 네.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저희 돌직구쇼가 먼저 찾은 거군요. 네, 맞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국방부 네네. 계셨잖아요. 네네. 제가 직접 인터뷰해보고 모닝콜 오늘 통화해봤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하지호 씨 20대 여성인데 네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낭만이 가득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 너무 고맙지 않느냐. 보훈부보다 저희가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참 훈훈하다는 생각이 훈훈하죠. 들고 그다음 프레임을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대남 이대녀. 그러니까 이대남하고 이대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프레임을 짜도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그 군인들에 대해서 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사회가 빨리 극복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호 씨 정말 그 따뜻한 마음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모닝콜 인터뷰를 보는 많은 분들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훈부 장관이 연락 오면 제가 알려줄지 말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전 투표율이 22.64% 높게 기록됐습니다. 후보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태호를 선택해 주셔서 강서구청장으로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수당이든 본봉이든 가리지 않고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왔고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그 급여는 10원 한 푼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1원짜리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운동장에 뛰어든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4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40억 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2.64% 지금 여야에서 누가 유리한지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일단은 높아요. 사전투표율이. 글쎄 뭐 높다는 것은 뭐 자기 스스로 각 당들 자기가 이롭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높은 것이 본투표율을 제고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본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50% 이상 되거나 지금 현재 사전투표율은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인 건 맞는데 그것은 적극적 투표청이 다 가담하고 있다. 왜? 이번에 밀리면 총선도 어렵다라고 하는 특히 보수층의 결집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또 일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번에 다시 구청장을 바꾸고자 하는 야당의 말하자면 그 추진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와서 누구한테 이롭다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냐. 본투표율까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각 당에서는 일단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기현 후보자의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 이재명 대표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노 또한 굉장히 큽니다. 그 결과 저희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렴치하고 뻔뻔한 후보자와 정당에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역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 강서 주민들의 자존심과 강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나서 김진의 더 라방 라이브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아 의원, 김영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김진의 더 라방 직격 라이브 토크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용주, 박정아 두 명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